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이 팟캐스트 이렇다를 진행하고 있는지 청취자분들 좀 아시죠? 네네, 저는 압니다. 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입니다. 네, 저희 대안은 작년 12월 23일 이때 창립이 됐거든요. 정말 이제 한 6개월? 아직 생일도 안 그렇죠. 됐죠. 파릇파릇한 연구소인데요. 이번에 창립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와. 1차, 2차 두 번이 기획됐는데요. 1차 심포지엄은 5월 25일 오후 2시. 오후 2시. 네. 중구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조세개혁과 경제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립니다. 근데 독일에서 손님이 오세요. 네네. 네,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 이게 줄여서 아탁. 저 아탁이란 말도 그냥 한자인 줄 알았어요. 아탁. ATT. 생탁하고 네,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줄임이 어택, 공격. 오시는 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같죠. 이분이 베르너 레츠. 예. 저기 약간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 비슷한 필이 그렇게 나는 분이에요.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베르너 레츠 씨. 네, 베르너 레츠 씨. 한번 보시면 간달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측 연사로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최근 이제 파나마 조세 도피 문제를 특종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가 오십니다. 와, 대단합니다. 예, 한국의 조세 재정 문제 권위자들 잘 모은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좀 네.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너무 좀 어설프네요. 자화자찬이. 머쓱해하면서. 자화자찬을 좀 아니야. 도와주질 않네요. 쟁쟁한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심포지엄, 이건 6월 3일 오후 2시에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조세개혁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려요. 장소가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날은 이번엔 이제 스페인. 스페인. 네, 스페인에서 손님이 오시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교수이시자 기본소득 스페인 네트워크 대표이시기도 한 이름이 또 다니엘 라벤토스 씨가 오십니다. 그리고 한국 측 연사로는 우리 연구소 소장님께서 이렇다에서는 슈퍼바이저로 가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슈퍼바이저님,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시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상임이사이신 금민 소장님과 또 우리 연구소 부소장님이시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이신 안효상 부소장님께서 배웠어요. 직함이 너무 길어요. 몇 개 뺐는데도 왜 이렇게 길어? 너무 힘들어. 이 심포지엄 준비 이게 한 번은 5월 25일, 한 번은 6월 3일인데요. 이것 때문에 슈퍼바이저님이 계속 이제 못 나오고 계십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이러다가 슈퍼바이저님 팬들이 이렇다 해서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 설마 팬이 많으셨을까? 네, 그 외에도 5월 26일과 6월 2일 이때 베르노 레츠 씨와 라벤토스 씨의 대중 강연도 있습니다. 이거 뭐 원어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독일어와 스페인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녁 7시고요. 전부 다 서강대 김대건관입니다. 네, 자세한 것은 이렇다 팟빵 페이지 혹은 페이스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빰빠라밤. 빰빰빰빠라밤. 네네. 실제 보니까 광고가 너무 힘들어요. 네, 광고가 더 힘들어요. 다시 이제 본방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부채와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IMF 기준에 따른 국제적 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좋다, 양호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럼 정부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걱정을 안 하고 안심을 놔도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부채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공식 정부 부채 외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채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연금 충당 부채 등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지표가 아주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나라의 절대 비교가 다 낮게 잡은 걸 서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수치에서 낮다면 낮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다른 나라에서 합산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합산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공식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인데 다른 나라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 웬만한 OECD 순위에서는 여러 부문에서 한국이 거의 꼴찌인 게 아주 많잖아요. 나쁜 게 꼴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 순위에서는 우등생이네요.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되게 우등생. 시끄러워하게. 아니 근데 우등생님 좋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맞습니다. 없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재정에는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문제는 정부가 이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그렇겠죠.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당장 정부 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위기가 한번 딱 닥친다. 그러면은 한순간에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직격탄 맞은 국가들을 보면은 바로 이 사실 확인할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스페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위기 직전 2007년도까지 스페인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40% 중반대.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좋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나라였었죠. 비슷했네요. 그런데 위기를 거치면서 순식간에 국가 부채가 그냥 껑충 뛰어 올라가지고 2015년도에 지금 GDP의 116%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하. 경제 위기가 오면 국가 부채가 급증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유프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경제 위기 시에 정부 부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가하게 되는가를 사실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요. 경제 위기와 함께 부동산 거품이 붕괴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에 투자했던 가게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택을 담보로 가게와 기업에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은행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은행권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는 낮았지만 은행의 부실을 채워주기 위해서 재정을 막대하게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구제금융 하느라고 IMF 때 한국 사례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부실 채권 다 정부가 떠안죠. 그거 정리하느라고. 그다음에 구제금융 은행 살리려고 돈 집어넣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경기가 무너지니까 또 경기 부양하느라고 또 재정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실업자도 생기니까 실업보험이 나가야 그렇죠. 되고. 당연히 이제 씀씀이가 이제 뭐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OECD 일반 정부 부채 통계 이제 비교할 때 OECD 통계를 많이 쓰는데 그걸 보면은 금융위기 이전 2007년에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77%. 였는데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2년 후인 2009년에 106%로 올라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정부가 부채를 잘 관리를 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아주 좋다고 자신만만하게 있다가 2008년도 같은 위기가 한번 딱 몰아닥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격으로 이제 한순간에 상황이 뒤바뀐다라는 걸 이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죠. 지금 당장 수치가 40%라고 해도 뭐 안심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국가 부채가 증가해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혹은 또 어떤 나라가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예, 그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없어요. 예. 없죠. 예. 조금 전에 그 유프로님이 언급한 스페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이제 평가하려면 민간 그러니까 이제 가계하고 기업이죠. 부채 수준도 봐야 되고 자산 시장의 거품 상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이런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절대적인 부채 수준이 몇 프로다. 이것만 갖고는 평가가 잘 안 돼요.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1970년대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한 나라를 쭉 보면 대부분 다 신흥 개도국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들이 그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하기 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절반 정도 이상의 나라들이 60%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60% 이하였는데 갑자기 국가 부도를 했으니까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97년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졌을 때 국가 부채 규모가 60조 원이었거든요.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당시 GDP 대비 12%밖에 안 됐어요. 아주 건전한 수준이죠. 아니 나라 빚이 이렇게 12%밖에 안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박살이나. 네,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아도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몇 프로부터 위험 수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말이죠. 이제 반면 정반대 사례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96년에 100%를 돌파했거든요. 2014년에 250%를 돌파했거든요.
250%. 우리가 일본 할 때도 몇 번 했죠. 세계 1등입니다. 예, 세계 1등입니다. 예, 압도적이죠, 압도적. 압도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1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 얘기조차 안 나오잖아요. 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 애나 광사란 말도 나왔고요. 뭐 잘 나가는 건 아니죠. 부채가 쭉쭉 잘 뻗어나간다는 의미.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떤 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250%에 달해도 이렇게 국가부도 사태가 아니고 어떤 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10%여도 충분히 뭐 파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웃기게 들리거든요. 뭔가 좀 언밸런스하게. 불공평하죠. 네, 그렇죠. 이 국가 파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파산이라고 하면은 파산. 빚을 못 갚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부 재정이라는 것에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국가는 기업이나 가계와는 달리 파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졌다가 그 빚을 못 갚으면은 파산으로 가는 건 당연한데 국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 통화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자국 통화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있으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파산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찍으면 되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 정부가 진 빚이 내부 부채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급하면 돈을 찍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 되거나 그 이전에 진 빚을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있는 한 그리고 그 빚이 자국통화인 한 정부가 계속 빚을 내서 이전에 진 빚을 갚는 과정이 무한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정해놓으니까 일시적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은 일어나긴 되죠. 근데 부채 한도를 조정해버리면 또 빚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눈치 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다면 이런 뭐 자국 내에서의 이런 수준의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네, 전혀 있는 거죠. 다른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국내에서 정부가 국내에서 빚을 지면 상관이 없는데 외국에서 빚을 졌다. 이러면은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외채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뭐그 혹은 외환 위기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빚을 지게 되면 국가 부도 사태는 뭐 우리가 97년도에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외채 위기라고 하는 건 그 나라 재정하고는 무관하게 외화 조달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재정 위기랑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 오늘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97년도에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2%로 정말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도 사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달러로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달러로 빚을 지면 달러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조지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채를 진 경우에는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는 있죠. 달러 유동성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꼭 그 달러로 빚을 지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채권 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재정 위기가 올 것 같다든지 금융 불안이 올 것 같다 해서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원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전을 하는. 예, 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달러가 급격히주로 줄어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럴 때는 외채 위기가 아니라 외환 위기가 외환 오는 위기가 거죠.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서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때 달러를 계속 갖다가 붙여주는데 그게 이제 모자라면은 이제 외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그 신흥시장국 개발도상국들이 이 국가부도 사태를 많이 겪었는데 이게 전부 다 외국에서 빚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네. 문제 좀 상황이 다른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세계에서 외채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의 절반 정도를 또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다 대부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채가 많은데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달러를 자기들이 찍어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미국 말씀드린 나도 것처럼 미국인 되고 싶다. 미국은 기축 소위가 말하는 소위 이제 기축통화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나 되고 싶은 거죠. 기축통화국. 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외국에도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그 빚이 전부 달러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빚을 못 갚는 상황이면 중앙은행에서 미국에서 그냥 좀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파산으로 이어지기 어렵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문제가 되긴 되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예, 아니지만 달러로 빚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되면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 끝이 좀 빨리 올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의 끝은 잘 안 오고 계속 있죠. 희한한 일들이잖아. 아까 수수께끼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 여하튼 미국은 상당한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재정 위기의 대표 주자인 이제 그리스의 경우를 보면 되는데요. 그리스의 경우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유로존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네. 그 단일 통화를 채택해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발권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재정 위기가 와도 국가 발권력을 유로존 전체에다가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재정 위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미국 얘기 나왔고 뭐 그리스 얘기 나왔는데 일본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이 아까 제가 25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일본이 이제 잘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왜 버티나 하면 일본 정부 부채의 95% 이상이 자국민을 상대로 빚을 진 일부 거예요. 부채죠. 네.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 부채가 아니잖아요. 이 중앙은행 보유고만 빼도 일본의 정부 부채 수준은 160%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금융기관이나 일본 국민들이 열심히 일본 국채를 사주고 있어서 정부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미국, 그리스, 일본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외채가 아니라면 정부 부채의 증가가 뭐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렸냐가 굉장히 지금 그렇죠.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예. 그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이제 좋은 편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채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러한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대외 건전성 지표라는 게 사용됩니다. 재정 건전성이 아니고 대외 대외 건전성.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총 외채 규모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단기 외채, 단기 외채라는 것은 이제 한머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갚아야 되는 건요. 그리고 대외 순자산 규모 등이 그 대외 건전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인데요. 2015년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외채가 아주 작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다른 국제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작은 편에 속하고요. 단기 외채 비중도 최근에 와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30% 이하여서 그것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순채권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외국에 빌리고 있는 것도 많긴 많은데 우리가 빌려준 돈이 더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은 줄고 있지만은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대외 건전성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건전한 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유프로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너무 좋은 나라. 유프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네. 재정 건전성이나 대외 건전성 이거 다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그런데- 나라가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다 상대적인 거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이거는 이제 제 사견인데요. 네. 이제 뭐 의견을 쭉 모아본 거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균형 재정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킨다는 건데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거의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을 과도하게 믿는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재정 지출이 늘면 이자율이 높아져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국가의 신인도가 하락하고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금융시장에서 태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나라의 재정 상태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외에서 돈을 빌리는데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국가 신용도는 한 나라의 경제의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 나라에 대한 투자 여건의 판단 기준으로 널리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면 민간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실제적인 논리죠. 예, 국제 금융시장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국내 자산 시장 전체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자본 유출이 가속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그 여파로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97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한국의 그 대외 신용도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월 들어가지고 그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신용등급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자본 유출이 뭐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그럼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뭐 업무론도 많이 나오죠. 근데 말씀을 마치면은 그런데 제가 또 보태고 싶은 말씀은 국가 신인도의 평가는 다른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는 거죠. 재정에서 정부 부채의 비중만을 획일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 경제 여건, 민간 부분의 재무 상황, 외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 수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균형 재정이라든지 정부 부채 비중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쭉 설명한 거죠. 시장주의자의 논리니까 그렇게 흘러간다. 근데 실제로 논리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가 늘어나서 금융시장에서 이 나라 위험해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뭐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또 그렇게 해서 신용 등급을 내리고 이러면 실제로 위기가 오죠. 맞아요. 네,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정부의 직접적인 채무 부담이 적고 대외 건전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다. 그리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것도 여러 여건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 자체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뭔가 안도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러시지만 제 생각을 항상 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의 여왕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의 이제 경기 상황을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2% 3% 이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는 거는 마땅한 정부의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이때 늘어나는 건 불가피합니다. 지금 뭐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기에도 재정 균형 재정 얘기하면서 만약에 정부가 돈을 안 쓴다. 경기 부양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재정이 좋아질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안 하면 그리고 재정을 아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적자 재정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불황이나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재정의 위험 수준은 정부 부채의 절대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친 명목 경제 성장률이 국채 채권의 수익률보다 이자율보다 높으면 괜찮다. 말씀이 전달됩니까? 그러니까 절대 규모보다 절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더라도 경제 성장이 그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면은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은 건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민간 기업이 부채가 많아서 투자나 소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재정 부분에서
경기를 이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장에 탄력이 붙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소비 투자가 늘어나고 민간 부분의 부채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틀에 박힌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못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생각을 해야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균형 재정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념으로? 신념 체계처럼. 우리나라 지금 상황 다 아시겠지만 기업 부채도 심각하고 그렇죠. 가계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네. 정부보다 더 심각하죠. 그렇죠. 기업이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빚더미에 다 짓눌려 있는데 가계하고 기업은 좀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데 정부만 상태가 좋아서 우리만 좋아 이러면 무슨 우리 의미가 그래도 있어요? 아껴야 돼, 정부가 이러면 안 왜 되지. 존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오히려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떠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지난 3년 동안 2번이나 했죠. 근데 올해도 추경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균형 재정이라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 허상 이런 걸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강력히 얘기하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재정 적자가 줄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을 뭐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하죠. 예, 예. 저는 그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능한 줄이겠다 하는 이제 유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직접적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뭐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하면서 양적 완화. 예, 그 최근에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다뤘는데 한국판 양적 완화가 바로 재정을 아끼는 대표적인 방법에 속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대신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은행 자본 확충, 그다음에 회사채 지원 등등 이런 목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서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도 사실은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정부가 이제 이렇게 재정 지출을 이렇게 막 피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양적 완화 말고도 방법이 또 있어요. 이게 양적 완화 외에도 정부가 이제 급하면 가져다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쌈짓돈이 있는데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장 큰 손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연기금 큰 손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베를린을 갔더니 네. 베를린에 이게 소니 센터가 있어요. 네. 소니요? 일본의 일본 전자기업 기업? 소니 센터. 소니 센터에 딱 갔더니 베를린입니다. 베를린. 네. 한국어로 딱 써 있어요. 뭐라고요? 소니 센터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한국어로 써 있어요. 깜짝 놀라서 딱 봤더니 국민연금이 거기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전 세계 부동산 투자 많이 했죠.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기초 노령연금이 있었어요. 네, 모든 노인들에게 주겠다. 네, 65세 이상 네, 네. 20만 원씩. 네. 무조건. 그거였는데, 네. 무조건. 소득에 상관없이. 일종의 노령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네. 있죠. 모자라는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메꾸겠다라는 말했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당시 진영 보사부 장관이 그 계획에 반대해서 장관직을 사퇴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희 지역구로 나와서 이번에 당선되신 정당을 바꾸셨죠. 네, 그래서 네. 1번이었다 2번으로 되는 바람에 네. 굉장히 일대 네.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때 결국 네, 네. 이게 백지화 됐잖아요. 네, 결국은 네. 이제 국민연금에서 쓰지 못하게 뭐 어쨌든 국민연금 재원안이 보여주는 것은 어쨌거나 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에 정부는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이 여야 막론하고 그런데요. 이번 총선으로 이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국민연금을 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진짜 만만하긴 한가 보네요. 아, 만만하죠. 네. 아니 진영 그 과거의 보사부 장관은 네. 기초 노령연금 할 때 국민연금 쓰겠다고 해서 그 반박해가지고 나갔더니 네. 이쪽 민주당에 왔는데 네. 민주당에서도 그 국민연금으로 공공 투자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무슨 운명이야 이건. 어쨌건 아니 어쨌든 뭐 재선했으니까 사퇴해야 된 거지 되나 뭐. 예, 4월 총선 때
이번 4월 총선 때 네. 공약으로 네, 나왔었죠. 네. 예,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뭐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공공투자에 국민연금을 매년 10조 원씩 100년간 100조 원을 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고요.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으로 청년 희망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야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재산인 것만큼 공공투자에 쓰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논리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정의당도 공공투자와 복지 확충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워낙 주머니가 두둑하다 보니까 이제 여권이건 야권이건 다 국민연금을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더민주당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노무현 정부 때죠. 참여정부 때. 그때도 그 국민연금을 경제 살리게 동원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당인 열린우리당하고 정부가 2004년 말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뉴딜의 그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많지 않네요. 그래요. 당시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10조 원 정도 네. 했는데 그 이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재정을 안 쓰겠다. 음흠. 재정을 쓰지 않는 재정 이외의 방법으로 그 투자 재원 10조 원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국민연금하고 공기업을 앞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10조 원 중에서 한 6, 7조 원을 국민연금하고 나머지 4대 연기금을 쓴다. 그다음에 1조 5천억 원은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기타 등등의 수자원공사 등등 6개 공기업이 부담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0조 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돈 아닌 것 같죠. 근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누적 재정 적자가 10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맞먹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반대가 그때는 새누리당이 이제 야당이었는데 뭐 제 반대가 기억에는 심해가지고 결국 실행 못했습니다. 이게 이현재 당시 부총리인가요? 예, 이현재 씨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추진했었는데 네. 이게 왜 이게 부결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취소했던 것으로 저 기억을 하는데 여하튼 뭐 여러 진보든 보수든 그 재정을 아끼면서 실제적인 재정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다 새가슴이네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죠. 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그러니까 정부 부채의 절대 수준을 크게 신경 쓰면서 이제 그 돈을 쓰는 방법만큼은 피해갈 방법을 이렇게 또 찾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새누리당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과거의 열린우리당이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지난 총선을 봐도 여권은 이제 중앙은행, 야권은 국민연금 이렇게 다 각자 재정을 쓸 수 있는 걸 비껴가는 그런 자금의 출처만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만 좀 다르죠. 네. 정부 부채의 절대 수준을 높이지 않겠다. 이런 데서 이제 궁예지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재정 건전성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대두된 것은 97년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황당한 것이는 말이죠.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부채가 네. GDP의 10%대에 불과했는데도 당시의 재정 건전성 훼손에 대한 걱정이 막 쏟아져 나온 거 이게 좀 황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이죠 이게 그 IMF 관리 체제가 들어오면서 소위 그 작은 정부론 이것이 함께 수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여야 구분 없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신성 불가침의 진리, 신념, 신조처럼 이제 받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그건 이데올로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적자 재정은 이 경제에 해악을 가져온다.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조하면서 적자 재정은 마치 그 죄악시 하는 그런 어떤 학문적 풍토, 그런 지적인 풍토 이런 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 재정이라는 어떤 그런 맹신이 결국은 이제 작은 정부론에서 기인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더 웃긴 게 있는데요. 네. 말만 그래요, 말만.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또 균형 재정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걸 지킨 정부가 없습니다. 별로 없죠. 예. 균형 재정은 그냥 언론용, 언플. 재정은 재정대로 쓰고 중앙은행을 쓰건 국민연금을 쓰건 공기업을 쓰건 어쨌건 지출은 그런 식으로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웃기는 것이 직접 재정을 쓰지 않고 공기업을 써서 한다든지 국민연금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시장에서 그걸 모르는가? 그러니까요. 알죠. 한단 말이죠. 다 눈 가리고 아는데 아우냐.
공식적인 지표 자체를 낮추는데 네. 그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치정령이죠. 그렇죠. 치정령.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 부채를 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잘했습니다. 관리 잘했습니다. 이제 치정령이라고 봐요. 저는 또 무책임한 언론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단순한 수치, 맞아요. 절대 수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왜 또 역대 정부를 이렇게 비교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제가 무슨 빚을 좀 줄였으면 맞아 실적이 좋은 것처럼 예. 잘했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대비하거나 지표하는 걸 블로그라든가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을 쓰는 것이나 국민연금을 쓰는 것이나 발권력을 쓰는 것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재정을 써서 만일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뒤에 발권력으로 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또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 재정을 넣어서 국민연금을 구조조정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공적 자금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이미지가 뭐 정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를 모르겠는데 좀 더 솔직하게 맞아요. 재정을 쓰자. 재정을 쓰자는 것들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런 걸 좀 불식시켜야 될 것 같아요. 좀. 마땅히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쓰는 게 맞는 거죠. 헛되이 쓰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괜히 일부러 적자를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 어쨌든 이렇게 국가 재정 문제가 논란거리가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죠. 이제 앞에서도 뭐 쭉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경제 여건을 보면 재정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정부 지출은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좀 당분간 오래 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이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경제가 예전처럼 고성장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경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건 뭐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수출도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일자리 문제 심각한 건 오래전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라든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등 이런 것들은 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적인 문제에다가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중첩이 돼서 양 측면에서 지금 그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인데 더더군다나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계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거든요. 가계가 돈을 쓸 여력이 없어요. 돈 쓸 때가 지금 정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재원 마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런 와중인데 현 정부가 느닷없이 국가재정 건전화 특별법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정하겠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뭔가 하면 중앙정부의 채무 한도를 법으로 정해서 그 이상은 빚을 내지 못하게 하고 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국회에서 새로 돈이 들어가는 법률을 만들 경우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방법을 명시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한다.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페이고. 네. 이것도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야권도 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원칙적으로 반대는 안 하죠. 예. 재정을 갖다 아껴 쓰겠다는데. 네. 근데 말이죠. 이게 여야가 생각이 좀 비슷한 면이 거기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 지출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네. 재정을 좀 못 쓰게 막아놓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재정이 아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각종 편법이 동원하려는 그런 시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아까 우리가 거듭 말했듯이 균형 재정의 허상을 쫓다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서 뭐 페이고 원칙, 그 재원 조달의 방식을 명시하고 어떤 이제 사업을 제한하라 하는 건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거 다 더민주당에서 제일 반대하는 건데 이게 국회의원의 재량권을 갖다가 막는다는 이유로. 물론 예,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황당한 것은 국가재정 건전화 특별법인데요. 법규에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원칙에서 어긋나는 위험하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재량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법규로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버리면 정책을 할 때 상황을 반영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재량적인 정책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은 그 원칙적인 문제인데 대공황 시기에 오스트리아가 헌법에다가 재정 적자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어기는 것은 위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불법적으로 몰래 정부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게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거는 법 논리 자체에서의 문제인데 법규의 수치를 정해주는 게 맞는가라는 거죠. 정책의 수치를.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많이 다루는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3%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10%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맞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여건을 볼 때 정부 살림살이에서 수입보다는 이제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현실 인식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균형 재정이라는 허상을 버리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공법으로 근데 전공법이 힘들죠. 재정이냐 아니면 다른 또 우회적인 편법을 쓰느냐 이런 논란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스 브리핑에 광고에 본방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일단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 오늘 얘기 재밌었어요. 역시 우리나라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네, 그럼요.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다음 주에 계세요. 뵙겠습니다.